예, 계속해서 책 5권 국가의 소득 챕터 1 국가의 비용, 그 중에 이제 파트 3으로 넘어와서 공적인 일과 공적인 기관에 드는 비용, 퍼블릭 워크스랑 퍼블릭 인스티튜션스랑 요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임무는 비록 사회에 가장 이로울지라도 그 이익이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에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할 수 없는 공적인 일이나 기획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 사회 전체로는 이익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SOC라는 것들, 그 사회 간접 자본, 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댐을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서 알아서 팔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도 다 그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했던 대형 그런 기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공사였고 투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경계가 있는데, 여하간 그냥 언뜻 보기에는 누군가의 특정인이 어떤 이익을 뽑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가령 60년대 서울과 부산 간에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거는 민간 쪽에서는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그걸 해서 어느 세월에 저기를 뽑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에 그 국가가 선도적으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국가에는 대단히 이로운 것이 라고 이제 뭐 후대에서 평가하기에는 그렇고, 사실 그 당시에도 어떤 선견지명이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에요. 지나고 나면 옳은 판단이었죠. 지나고 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근데 결과로 놓기 전에도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절이다 그러면은 뭐 전자화폐화한다, 뭐 이런 판단들 무조건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일을 하자면은 온갖 반대도 있고, 그리고 온갖 트러블들도 이제 발생하고, 그것을 무식하고 사악한 정치인 집단에서 판단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또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온갖 트러블과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런 미래를 위해 돌진을 하는 정치인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고,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특정인이 할 수 없는 공적인 일이나 기획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임무는 사회의 단계별로 매우 다르게 비용이 든다. 앞서 언급한 국방이나 사법 역시 공적 기관이자 업무이죠. 그 사법이 어떤 민간이 재판소를 차려놓고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재판을 해준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줄 리는 없죠. 판결에 승복해 줄 리는 없죠. 이런 거 사실은 민간 자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방도 누군가 돈을 줘야지 국방 업무를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수익이나 뭐 이런 거를 노리고서는 하는 사업은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건 국방이라는 거는 돈을 퍼붓는 사업이지 뭔가 돈이 이렇게 소득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뭐 침략해서 약탈을 해서 뭐 어떤 원가를 보전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에 국방은 돈을 쓰는 사업이지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에요. 얼뜻 봐도. 이런 것도 역시 공적 업무이죠. 공적 인스티튜션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빼고, 여기는 너무 중요한 국가의 임무라서 앞서서 따로 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것들이 이제 상업의 발달과 국민의 교육을 위한 공적 기능들이다라고 봤어요. 아담 스미스는. 그 다음에 교육에는 어린이 교육과 평생 교육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단 공적인 그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상업의 발달을 위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시 또 파트를 또 나눴어요. 아티클 1이라고 붙여서 또 나눴는데, 사회의 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적 기관과 일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을 효율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 도로, 다리, 운하, 항구 등 국가의 상업을 효율화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 단계별로 비용이 매우 다르게 든다. 보통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행정 권력에 의해 모이고 집행되는 공적 소득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그런 시설들은 공적 자금 없이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충분할 만큼의 소득을 내게끔 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민자다리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마차가 도로를 지나거나 나룻배가 운하를 지날 때 무게만큼 통행료를 내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로 인해 닳고 낡은 것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례한다. 공공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이보다 공평한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다. 쓴 만큼 내라 이거죠. 이런 통행료는 일단 운송인이 내지만 결국 그들이 운반한 상품 가격에 골고루 나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 통행료를 부담하긴 해도 줄어든 운반비만큼 다시 상품 가격에 싸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잃는 것이 없고 오히려 매우 득을 본다. 다리를 하나 놓으면 삥 돌아가는 대신에 강을 가로질러 가고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그 원가를 적게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싸게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리 통행료를 좀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진 않아요.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보시면 돼요. 이게 경제 돌아가는 원리는 제로섬. 그러니까 누군가 잃는 것만큼 누군가 얻는 것이 아니다. 다리를 하나 놓으면 누군가 잃고 누군가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얻는다. 이런 거. 소비자는 낸 만큼 얻는 것이기에 이보다 공평한 세금은 없을 것이다. 고급 마차에 화물마차보다 좀 더 통행료를 물린다면 부자의 허영과 게으름이 가난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죠.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부자 괴롭히는 거는 즐겁죠. 그죠? 그리고 부자한테 좀 더 세금 물리면 좀 어때요? 이런 생각은 늘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고급 마차의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일만 못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여담이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물론 고급 차량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좀 이상하다. 왜냐? 운전자가 가령 어떻게 실수로 다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앞차의 종류에 따라 나의 실수의 정도는 똑같은데 앞차의 종류에 따라 이게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다르다. 내 실수는 똑같은데 내가 잘못한 정도는 똑같은데 앞차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물어내야 될 금액, 내가 처벌의 정도는 달라진다.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럼 그 앞차의 정도와 상관없이 한도를 가령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다. 페라리를 받았더라도 500만 원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페라리한테. 그리고 만약에 뭐 시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세대로 그 자동차 보험회사가 물어주지만 이 실수한 사람, 앞차를 들이받은 사람한테는 500만 원만큼의 그 보험 손해율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뭐 깊게 생각한 거 아니니까 너무 많이 따지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은 사실 모두가 생각하는 더 공평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것도 근데 이게 공평하진 않죠? 이게 여하간 다리를 지나갔는데 다리에 데미지를 입힌 정도는 무게에 따른 거는 납득을 하겠는데 고급 마차가 다리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는데 왜 고급 마차한테 더 물려야 되는지 공평하진 않죠. 도로, 다리, 운하 등이 이런 식으로 상업에 의해 지어지고 유지되고 또 상업은 그것들에 의해 수행된다면 그것들은 딱 상업이 요구하는 곳에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그곳은 매우 적절한 곳이 되고
그 고속도로를 상업이 없는 사막에 짓지 않고 아무도 건너지 않는 곳에 다리를 놓지 않는 이유다. 정치꾼들은 이 세상이 발전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워지는데 온갖 회방지를 놓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않는 곳에 다리를 놔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운하는 개인이 통행료를 받아가며 관리하기도 하는데 관리가 소홀해 통행이 불가하면 아예 소득을 올릴 수 없기에 충분히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이런 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반면 도로의 경우 관리가 소홀해도 통행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개인이 통행료를 받으면 부당한 이익이 될 수 있고 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관은 자주 부적절한 사람이 임명되고 운영은 방만하며 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평이 생기게 된다. 이건 어떻게 하자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자도로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생각해야 되겠죠. 국가가 직접 도로를 운영하면 도로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보다 많은 돈을 통행료로 걷어도 결국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의 지출에 쓰일 수 있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그 현대자동차가 그 삼성동 강남의 삼성역 근처에 한전 부지를 10조의 땅을 샀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회장이. 그 정몽구 회장이. 뭐 좀 비싸게 사더라도 어차피 한전은 국가의 그 공기업이고 결국 국가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현대자동차가 뭐 누구만의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그런 식의 판단은 옳지 않죠. 옳지 않을 뿐더러 그 10조 원을 누가 가져다 쓸까요? 쓰레기 정치꾼들이 가져다가 멋대로 쓰죠.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아직 건물을 몇 년, 한 4, 5년, 5년이 됐는데 건물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 정치꾼들한테 그렇게 맨날 당하고도 정치꾼들의 심리를 모를까? 그죠? 첫째, 통행료가 올라간다. 국가는 걸핏하면 이 자금으로 급한 데 쓰려고 할 테니 결국 통행료는 올라가고 애초에 상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도로이거는 올라간 통행료로 물가를 올리고 상업을 방해하게 된다. 둘째, 불공평하다. 무게에 따라 통행료를 매기는 것은 그 짐이 도로에 부담을 주는 만큼 그 도로를 수리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다른 목적에 쓴다면 짐의 가치가 아닌 무게에 비례하는 통행료 체계 아래에서는 국가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더 부담시키는 꼴이 된다. 이게 뭐냐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뭐 1억 원이 들어요. 근데 1억 원을 무게에 따라 배분을 해서 통행료를 매기면 무거운 놈이 더 유지하는 게 더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대체로 이제 서민들의 생활용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유지 보수에 1억 원이 드는데 뭐 다른 전쟁 비용을 대겠다고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5억 원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5억 원을 걷어서 1억 원은 도로 유지 보수에 쓰고 4억 원은 국가의 다른 뭐 비용으로 쓴다고 쳐봐요. 가령 뭐 전쟁에 쓴다고 쳐봐요. 근데 무게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이 1억 원, 4억 원, 이 4억 원에 대한 부담률도 무거운 생필품을 나르는 마차가 더 부담을 한 거예요. 결국 그냥 가난한 서민들이 쓰는 생활용품 값이 확 오르게 되죠. 이 가난한 서민들이 국가의 전쟁 비용을 오히려 더 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공평하죠. 셋째, 관리가 잘 안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큰 도로까지는 관심을 둘지 몰라도 이면의 세세한 도로까지는 관심을 가질 수 없기에 도로의 상태가 완전히 무시되고 통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 관리 안 된다. 공무원들은 구석구석 그렇게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의 상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적 기관과 일들 중에서 이제 도로, 항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특정 분야의 상업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 쓰이는 예를 또 보자고 합니다. 야만국가나 정치 상황이 불안한 곳에서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머무는 곳을 요새화하거나 그들을 보호할 인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를 얘기하죠. 동인도 회사는 회사예요. 주식회사인데 그 군대도 보유하고서는 그 동인도 그 스리랑카 뭐 이런 섬 하나를 점령을 하고서는 거기다 요새를 지어놓고 그 자기네 회사 소속 배가 아닌 다른 배가 지나가면 포를 쏴서 격침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독점을 유지했어요. 그거에 대한 허락도 받은 거고, 정부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인도나 스리랑카 이런 곳에다가 이제 이 회사 상인들을 보내는데, 이 상인들도 뭐 전지전능하게 뭐 싸움을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요새를 짓는다거나 경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보내준다거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데들은 비용, 그 터키의 회사가 아니라 동인도 회사처럼 터키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터키 회사, 더 터키 컴퍼니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사관을 설립한 것, 러시아의 영국 대사관을 처음 세운 것도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대사관을 처음 세운 게 아마 이런 목적이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이랬대요. 각자의 자본으로 각자가 위험을 지지만 규정에 따르며 일정한 회비를 내는 개인들의 집단인 규정회사가 있고 regulated companies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냥 그 상단이죠. 뭐 상인회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상인회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얘기를 해요. 자본을 합쳐 지분만큼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형태의 합자회사가 있다. 이 합자회사 중에 여기선 조인트 스탁 컴퍼니인데 스탁은 자본을 얘기하죠. 조인트는 합치는 거고 자본을 합쳐서 운영하는 컴퍼니예요. 이 합자회사 중에 어떤 주의 형태로 하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 주의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이 합자회사 중에 주식회사. 그건 결국 같은 말인데 주의 형태로 운영하자. 이 주가 뭐냐라는 건 이게 스탁을 번역한 건데 스탁은 자본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루터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 일본의 그 에도 시대부터 어떤 주라는 형태가 뭐 자본을 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쓰였대요. 그래서 스탁이라는 마침 스탁의 그루터기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한자가 선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을 합쳐서 지분만큼 이익이나 손실을 나눈다. 이게 주식회사예요. 합자회사예요. 대단한 인류의 발명이죠. 이걸로 큰 자본을 쉽게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큰 자본을 모은다는 것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규정회사가 여러 면에서 외교관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합자회사들처럼 요새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규정회사는 개별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공동의 이익에는 별 관심이 없기도 하거니와 합자회사처럼 큰 자본을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합자회사와 개인적 동업회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죠? 그 지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한 번 투자하면 그 회사에 존재하는 그 회사의 명운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하면 회수까지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투자하면 몇 개월 있다가 선생님 기분 별로 안 좋아, 기분 안 좋아졌어 그러고 다시 그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너무 간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 하나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인생을 건 모험이었는데 이 주식회사는
비록 전체 지분 전체에 대한 투자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한 투자지만 아주 뭐 그냥 뭐 경마장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둘째, 회사가 가진 빚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가진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진다.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투자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투자 확 하는 거예요. 합자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코트 오브 디렉터스예요. 합자회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이 되죠. 똑같아요. 지금 주식회사랑. 이 이사회는 주인회. 요 국부론에서의 표현은 General Court예요. of Proprietors예요. 이 Proprietors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기획자들, 주인들, 뭐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코트가 아니라 제너럴 코트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상세한 뉘앙스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이사회는 주인회, 지금의 주주총회죠. 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 잘 모르며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배당을 받아갈 뿐이다. 지금이랑 똑같죠. 이렇게 걱정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니 많은 자본이 합자회사로 향했다. 합자회사의 이사들은 개인회사의 경영진과 달리 꼼꼼히 회사를 관리하기 어려워 많은 실패를 낳기도 했다. 주주들은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들이 있죠. 이들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어떤 서류상의 실적 관리지 요 구석구석 어떤 미래를 장기적으로 본다거나 뭐 이런 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 없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전문 경영인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같은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많은 사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봐야 될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꽤 크게 차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실패를 낳기도 했대요. 진짜로. 그 저명한 프랑스의 저자 아벤모를레에 의하면 1600년 이후 유럽에 생긴 55개의 합자 무역회사 모두가 독점권을 가졌음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전문 경영인은 그래요. 독점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합자회사는 운영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종뿐인 것 같다. 어떤 뭐 미래를 도모한다거나 뭐 창의적이라거나 뭐 이런 업종보다는 어떤 가령 뭐 댐 하나를 짓고 운영한다. 맨날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는 거. 그 다음 특별한 이익을 더 기대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내고 반복적으로 그 원가 지출을 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내고 뭐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뭐 이런 정형화된 업종뿐인 것 같다. 이런 업종은 은행, 보험, 운하, 상수도업이 있다. 그 단순업이다. 이 업종들은 매우 큰 자본이 필요하고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업종들이라 합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